안녕하세요.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 추석 연휴가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참 아쉽네요. 내일부터 이제 다시 또 일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뭐 눈앞이 캄캄합니다. 뭐 저야 뭐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저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또 새롭게 또 일이 잘 수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또 일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종이 이렇게 변하게 될 때 가장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그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돌연변이 뭐 그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게 변이가 필요한지를, 물론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인류가 그런 식으로 쭉 변해 왔다는 거를 알 때 거기서 반드시 변이가 있어야죠. 변치 않고 계속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뭐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그 영상에서 보시면 왜 뭐 15만 년 전, 그 다음에 뭐 50만 년 전, 뭐 100만 년 전, 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현생 인류의 어떤 그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두개골이 있다고 할 때, 두개골이 어떤 다른 저기가 있다고 할 때요. 현생 인류의 그 어떤 현생 인류와 가까운 그런 게 이 언저리에서는 발견이 되지만 여기 발견이 안 되죠. 뭐 이 중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시대에 좀 더 가까울수록 현대인과 이 골격이 점점 유사해진다는 거를, 이건 그 뭐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이제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종류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인류도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변화해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조금씩 변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우 보면요, 굉장히 똑똑하죠. 영리하고. 우리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괴담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여우가 좀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대단히 이제 똑똑한 동물인 거죠. 그래서 아주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생존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멸종위기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죠. 그죠? 그만큼 이제 적응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우를 보면 여우의 대다수가 그 보통 여우를 할 때 그 붉은 여우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여우를 떠오르면 주둥이가 좀 길고 뾰족하죠. 귀는 좀 상당히 큰 편에 좀 뾰족한 편이고요. 그죠?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 여우가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요. 유라시아, 아프리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북미, 남미 이제 그러죠. 그 붉은 여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그 이쪽 사하라 사막하고 이제 주로 사하라 사막이고요. 그 지역에서 사는 그 사막 여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극지방에서 사는 북극여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우의 종류는 대단히 좀 상당히 수십 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같은 여우지만은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제 그 짐작을 좀 추측을 해보면 이런 이제 그 일상의 어떤 그 그냥 온대 지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살던 그 여우가 거기에 이제 그 여우가 사는 데는 이제 많이 이제 환경이 적합하니까 여기서 살던 그 여우들이 사막으로도 진출을 하고 서식지를 넓히고 이런 극지방으로도 이제 넓혔다고 추측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여기나 여기는 어떤 생명체가 생물이 살기에는 되게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적합한 환경에서 살던 생물체가 또는 이제 여우가 극지방이나 사막으로 서식지를 넓혔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여우가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서식지를 넓혀서 거기에 살 때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환경에 좀 더 적합한 몸으로 그 형태가 변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추위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털갈이 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 털갈이 하는 동물 중에서 털 색깔이 다른 거는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좀 갈색 같은 경우를 띠는데 겨울철에 완전히 이제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흰색이나 이제 회색을 띈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있겠죠. 그 보호색이 되니까요. 그래서 포식자나 또는 자신이 먹이로 삼는 그런 동물이나 이런데 눈에 잘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극여우는 겨울에 보면 아주 털복숭이죠. 하얀 털, 보통. 그리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대단히 덥죠. 물론 이제 밤에는 좀 선을 하기도 하다지만, 낮에는 아주 정말 대단히 덥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털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죠. 길면 생존에 불리한 거. 그리고 이 사막여우는 일반적인 여우보다도 훨씬 더 귀라든지 이런 게 큽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기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북극여우 같은 거는 사막여우에 비해서 춥다 보니까 코라든지 귀라든지 물론 이제 털도 많이 덮여 있겠지만 신체적인 체형이 좀 더 동글동글합니다. 얘는 좀 더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열을 빨리 방출을 해야 되고요. 얘는 열을 차단시켜야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열을, 몸 안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표면적이 작아지려면 공 모양에 가까워야죠. 그러니까 동동합니다.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야 좀 덜하지만 이런 여우나 일반적인 이런 여우에 비해서는 되게 마디마디, 그러니까 신체의 돌출부들이 좀 뭉툭해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환경에 맞춰서 적응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여우가 거기 가면서 몸이 저절로 변했냐?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이렇게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여우가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중에는 몸이 다른 애에 비해서 좀 돌출 부분이 이 주둥이나 귀 같은 경우가
좀 더 뭉툭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더 생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이가 좀 있죠. 그리고 또는 그런 변이가 누적이 되면 아주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이제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서 환경이 변한 거 아닙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에서의 환경이 완전히 좀 다른 환경 아니에요. 사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 돌연변이가 일반 여우보다 여기서는 생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나 여기서는 좀 더 생존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새롭게 그 변이가 일어난 그 자손들은, 그 생명체 여우의 자손들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자손을 계속 낳을 것이고 점점 더 이 환경과 이 환경에 적합한 그런 식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나방이 주위가 어둡게 변하자 점점 어두운 색을 띠는 나방이 좀 더 많이 살아남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주해서 환경에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변이라는 거죠, 변이. 그래서 그 변이가 그러면 어떻게, 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 얘기는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진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이거든요. 그럼 변이가 어떤 과정을 또는 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지를 이해가 돼야 좀 더 제대로 알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제 인간의 몸이 그 어떤 조사 그 어떤 자료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략 한 10조 정도, 10조 개 정도의 이제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10조 개인 건 아닌 거죠. 그죠? 처음에는 단세포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하고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된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처음에는 세포가 하나였죠. 하나인데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DNA도 분열이 돼야 되고, 유전물질도요. 그리고 그 유전물질이 분열할 때 뭔가 미스테이크가 생기면, 어떤 실수가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약간의 기존의 이제 부모와는 다른 그런 어떤 자손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누적이 되면 과거 이제 뭐 수백, 수천 세대 이전이겠죠. 그 전에 조상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세포를 보면 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있을 때 동물세포는 약간 뭐 좀 둥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세포고요. 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이 있죠. 그리고 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일반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핵이 없고 핵 안에 그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그 DNA가 있는데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포 안에 있는 그 물질 안에 DNA가 이제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원핵 식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진핵, 그러니까 핵이 발달된 진핵 생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을 이렇게 또 이제 요걸 이제 관찰해서 한번 보면요. 평상시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기
전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 배율이 아주 크지 않으면 잘 관찰이 안 됩니다. 뭐냐면 이게 염색 그 사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이제 염색 사라 그러거든요. 실사증. 그러니까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칭이 좀 붙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관찰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한 가닥으로, 물론 이제 이중 가닥이지만, 이게 뭐 뭉쳐지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세포 분열할 때, 이 세포가 이게 이제 돌로 이제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눠질 때, 이게 이제 유전 물질인데요. 그죠? 이것도 반으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어떤 세포 활동의 핵심적인 그 어떤 물질인데요. 그죠?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질 때는 얘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게 염색사가 이게 응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모인다는 거죠. 모여서 이게 뭉쳐진다는 응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때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염색체들은 대부분 이제 X 모양의 뭐 이런 모양을 띱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한 가닥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둘로 나눠지려면 이 유전 물질도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만약 둘로 나눠지면 유전 물질이 반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설계도가 반으로 주는 겁니다. 생체 설계도가. 그러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줄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유전 물질이 2배가 돼서 나눠져야죠. 그러면 원래 상태가 되는 거죠. 둘로 나눠져서 하나였다가 두 개가 돼서 나눠지면 또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건데 요거하고 동일한 복사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원본이다 어느 게 사본이다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입니다. 이 되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 46개죠. 네. 그리고 22쌍이고요. 23쌍이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개수는 46개인데 그 쌍으로 2개씩 세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세트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가 이걸 이렇게 이제 응축이 되면 이게 현미경 관찰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염색이 잘 돼서 이제 명칭은 붙은 겁니다.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염색체는 모두 짝수입니다. 그리고 짝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돌연변이 혹은 어떤 유전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천사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워낙 되게 착해서 천사와 같다 그래서 천사병이라고 불리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째 염색체가 원래 쌍으로 돼서 2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47개예요, 염색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그러니까 요거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염색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크기 순으로 염색체를 쭉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왜 뭐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쭉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염색체를 이제 성염색체라 그래서 이게 나머지 다 똑같은데요. 이것만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나머지는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데요. 그래서 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성염색체라고 하죠. 그리고 얘하고 얘 싹 세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뭐 동일하다. 생긴 게 동일하다. 상동 뭐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요거 이제 분열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원래 평상시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요게 원본이라면 요거와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4번이 되고요. 뭐 이쪽은 이게 원본일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4번이 되고요. 뭐 이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들이 뭐 이렇게 쭉 세포 분열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쭉 배열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방추사라고 하는 이제 실이 달라붙어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좀 갈라져.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얘들이 모여서 각각의 세포가 되는 거죠. 세포 분열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래 유전 물질과 자손의 유전 물질이 동일하게 진대.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아이들이 뭐 어른이 된다든지 생장한다든지 또는 뭐 상처가 났을 때 이제 다시 살이 메워지잖아요. 그걸 이제 재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좀 특별한 경우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23개죠? 그죠? 쌍이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서 또 23개.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은 46개가 되죠. 23쌍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아까 그거를 뭐 보통 체세포 분열, 뭐 동형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열을 과정을 거쳐서 우리 어른이 되고 아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 정자고 이게 난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식 기관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열하고는 다르고요. 아까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얘하고 얘가 나눠지고 얘하고 얘가 나눠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우리 몸의 생식세포에서 이제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이제 방추사가 달라붙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째 염색체가 이게 상동 염색체가 각각 나눠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정자 혹은 난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전 물질이 2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원본에서 이게 사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응축이 되기 전에가 이제 염색사인데, 가느다란 실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DNA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색사라는 것은 그 DNA가 있으면은 DNA의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그 형태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히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 그 실을 감을 때 뭐 실패라고 하죠. 실을 감는 그런 그 저기 물체를 그 실패처럼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단백질이 그 DNA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를 그냥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쭉 핀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사다리 꼴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 DNA가 디옥시리보 뉴클리어 아시드래요. 그래서 그 DNA는 그 어떤 물질의 이제 그 집합체인데, 그 하나의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요게 이제 포스페이트에서 이제 인산이고요. 요 부분입니다. 인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뉴클리어 타이드라고 해서요. 우리 그 네 가지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시토신,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요 네 가지 염기라고 그러죠. 네 가지 염기. 요게 유라실일 수도 있습니다. RNA 같은 건 이제 이거 되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 상보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얘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얘하고도 만나지 않습니다. 얘하고만 결합이 됩니다.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맞춰지죠.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은 안 맞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좀 우리가 형성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 둘은 이제 이중결합이고요. 요거는 삼중결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요 결합은 둘 다 수소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뭐 강력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어떤 뭐 분자 간의 결합이라서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소 결합을 보면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H2O 아닙니까? 그래서 물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달라붙어서 양쪽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그
꺾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소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꺾어진 이유가, 뭐, 얘가 좀 참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하여튼, 산소, 같은 경우가, 그, 최외곽 전자가 이제 그, 6개예요. 그래서 얘하고 수소는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예요. 수소전자 하나 있고, 수소전자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수소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도 전자가 이제 뭐,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산소전자 있고요. 그죠? 산소전자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핵이 있죠? 여기도 핵이 있고요. 그죠? 플러스를 띄죠. 양성자. 여기도 이제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전자를 사이에 두고 이 플러스가 요 마이너스를 이제 당기죠. 이렇게 당기고 뭐 이렇게 당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소가 전자가 6개니까 여기에 남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남은 전자가. 이거는 뭐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낼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건 이제 2차원적으로 했는데 3차원적으로 하면 뭐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아마 지금 아마 109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좀 약간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물 분자가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이 이제 여럿이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게, 여기 이제 수소가 있고요. 또 뭐 여기 수소가 있고, 이거 산소가 있다 할 때, 다른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아니에요. 여기는 물론 여기 이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양성자 갖고 있는 플러스하고 서로 인력이 생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결합이 어떤 약간은 느슨한 그런 결합이 생기는데 이게 수소 결합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힘이 이제 그 4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원자 안에서 그 벌어지는 거기서 작용되는 힘이 뭐 강력하고 양력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거의 뭐 느끼지 못하죠. 잊고 살아도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중력하고 전자기력이죠. 그 중에서도 아마 전자기력은 만약에 전자기력이 없으면 우리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안 되죠. 물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다 흩어지겠죠. 뭐 당기고 미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져서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도 이제 이런 결합이 생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 뭐 전기를 띠는 입자를 했을 때 물줄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끌린다든지 이런 걸 이제 극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이렇게 얼음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결합이 돼서 가운데가 좀 빈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부피가 늘고 일반적인 물보다도 고체 있는 얼음이 더 가볍죠. 밀도가 물이 한 90% 정도로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작아지니까요. 그런 겁니다. 얘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요. 아까 그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또는 얘하고 얘 사이에 그 결합이 있는데 수소 결합입니다. 그런 결합. 자, 이걸 이제 아데닌이라고 해보죠. 이걸 이제 뭐 시토신, 사이토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티민이라고 할 때. 그럼 아까 그 DNA가 이중 가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쭉 있겠죠. 요 사이에가 이제 수소 결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3중 결합 있다고 하니까요. 뭐, 2중 결합 있다고 하고. 그죠? 요게, 요거거든요. 얘 뼈대를 이루는 건 인산과 인산 간의 그 결합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그 마주보는 그런 저기가 또 나머지 한쪽 가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는 똑같겠죠? 이렇게. 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산이죠. 그죠? 아시드 하면 산이거든요. DNA 할 때 그 뉴클리어 핵산, 그죠? 뉴클리어 아시드 아닐까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인데요. 이 중에 그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중에서 여기가 뭐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데닌하고 상부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티민이라고 했잖아요. 그 티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띄어야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얘하고 상부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중이죠. 얘한테는 만약에 이게 오면 안 맞는 거죠.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죠. 요 구조나 요 구조가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거와 맞는 거는 구아닌이죠. 그리고 얘 둘은 삼중 결합을 하죠. 요것은 다 이제 여기는 물론 요거와 맞는 아데닌이 와야죠. 이중 결합이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다리에 한쪽 뼈대와 한쪽 뼈대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게 요걸 뉴클리어 타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염기라고 하는데요. 얘들 사이에 이중 수소 결합 내지는 삼중 수소 결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분열이 될 때 요 형태가 그대로 이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요 덩어리 하나가 둘로 나눠져서 그 각각의 그 자손 세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포, 이 모세포에서.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유전물질 반으로 줄죠. 계속 줄게 되죠. 세포 분열할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원본이고 요게 원본이라면 요거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떤 게 되냐? 얘가 세포 분열 시에 어떤 효소에 의해서 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 둘로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그러면요. 이 둘로 갈라졌을 때 여기가 아데닌이고요. 여기 뭐 사이토신, 뭐 티민, 뭐 구아닌 뭐 이렇다고 가정하죠. 그럼 여기는 아까 아데닌이니까 이거 티민이죠. 그죠? 여기는 구아닌이고요. 여기는 아데닌이고요. 여기는 사이토신 뭐 이렇게 됐죠. 그 원래는 이랬는데 이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포가 있고 요 핵이 있을 때 이 핵 안에는 요런 덩어리들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핵 안에는 요런 물질들이 물론 이제 우리 몸에 뭐 거의 70% 가까이가 이제 물이니까요. 여기도 이제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죠? 그 물속에서 이렇게 이미 녹아 있습니다, 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따로 이렇게 떠 있으면 갈라졌을 때 여기에 이게 달라붙겠죠. 그죠?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아닌이 달라붙죠. 여기에는 아데닌이 달라붙고요. 또 여기에는 사이토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인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아데닌이요. 여기는 사이토신, 여기는 티민, 여기는 구아닌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자크 생각하면 됩니다. 지퍼. 쭉 갈라집니다. 효소에 의해서 쭉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갈라진 한쪽에 그 제크의 재료가 되는 게 그 전기력에 의해서, 여기서도 전기력에 의해서 쭉 달라붙죠. 쭉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닥이 두 개, 하나였다가 똑같은 게 두 개 나와. 그러면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이게 4번이고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4번인 거죠. 그리고 이 4번은 원본과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유전 물질이 두 배가 됐을 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끔은 이제 실수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세포 분열이 돼서 이게 효소에서 쭉 갈라질 때, 예를 들자면 갈라질 때 이게 떨어지면서 만약에 여기가 손실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이 두 덩이가 떨어졌다고 가정해요. 두 덩이가 떨어졌다고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치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손실이 되는 거죠. 혹은 갈라질 때 여기 뼈대가 떨어지는데 뭐 또 다른 뭐 이런 게 여기 와서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이거 떨어지면서 얘하고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래는 아데닌, 시토신, 티민이어야 되는데 배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좀 드물게 일어나지만 그 확률상으로 하여튼 제가 좀 기억은 안 나지만 분열이 뭐 얼마만큼의 일어날 때마다 확률적으로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뭐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원래 이게 만약에 생식세포에서 일어났다면, 정자나 난자가 해서 일어났다면 이런 변이가 생겼고요. 그 변이가 이제 수정란이 돼서 자손이 나왔을 때 그 자손은 부모와는 사뭇다른, 그리고 이런 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이 됐다면 우리의 뭐 100세대 이전의 조상은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뭐 한 만세대, 만세대면 한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은 만세대 이전은 30만 년 전입니다. 그렇죠? 만세대니까요. 그러니까 100세대면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이면 그 예전에 그 고조선 그 정도겠죠. 그 정도의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1000세대, 그러니까 3만 년 전이나 또는 30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겪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누적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게 누적이 점점 더 많이 되었다면 그 100세대 이전의 조상과 1000세대 혹은 10,000세대 이전의 조상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이가 일어났을 때 같이 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또는 다른 데로 이주를 하면서 그 환경에 새로운 변종이 적응하기에 더 적합했다면, 그러면 그 새로운 종은 자손을 많이 낳을 것이고, 원래 종하고는 다른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인가요? 진화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했는데, 그와 근접한, 정말 직접적인 증거와 근접하는 그거는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거,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요, 계속 분열하죠. 그러니까 조건만 적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한 세대를 대략 자손을 남기는 거세를 평균 한 30년 정도로 본다면, 얘들은 불과 몇 분일 수가 있죠, 한 세대가. 그러면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분열한 거를 봤을 때 그 처음에 모세포에서 가장 최근에 분열된 그런 세포의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분열이 일어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오류가 누적이 되면 처음에 그 박테리아와는 좀 더 다른 뭔가 새로운 종류의 박테리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관찰이 가능한 거죠. 워낙 한 세대가 짧으니까. 불과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항생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생제가 그 세균, 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병원균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처음에 잘 듣죠. 근데 이제 변종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종이 생겼다고,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가 분열하다 보니까 그 항생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속된 분열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오류가 항생제에게는 되게 강력한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유전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성이 생기고, 이것도 그 진화의 어떤 강력한 어떤 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번 영상 여기 마치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볼 때는 연휴가 끝났겠네요. 하여튼 힘차고 또 즐겁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